검언 유착의 시작이 유시민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 잡으려고 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유시민을 굉장히 싫어해, 아무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뭔가 유시민 작가도 관심 가질 만한 아이템이 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특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두 분이 공동 취재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또 윤핵관 쪽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윤핵관 쪽. 네, 이철규 쪽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거는 특종은 아닌데 딱 나가면 빵빵 터집니다. 아, 빵빵 진짜. 터져? 빵빵 이거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코미디로 가는 리포트. 아, 그래? 아, 그건 나랑 해야지. 아, 네. 장르가 이쪽은 장르가 스릴러고 범죄 스릴러고 아, 그렇죠. 이쪽은 지금 저희는 거의 막 코미디고. 호러 쪽으로 가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예. 코미디. 네. 아무튼 검찰 관련해서 묵직한 내용을 것은- 다 아는데 확 말해버리고 싶네요. 얼마나 궁금할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맛만 살짝 트레일러만. 근데 저는 뭐 그 내용보다 이 친구들이 하는 걸 미리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 이제 황당한 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를 거 아닙니까?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죠. 윤석열 부르면서 굉장히 또 수사를 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어떤 존재냐면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오늘 오전 10시에 내란숙의 윤석열의 명예훼손건으로 저희 뉴스타파 김용진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에 불려나갔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보도도 많고 더구나 한상진 기자는 저희 지금 보도국장이에요. 네. 그래서 좀 밀어달라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재판을 나가서 네. 법정에서 이제 그 선고를 본인들은 봤는데 검찰이 어떤 걸 했냐고 또 저희가 보니까 의견서를 냈어요. 검찰 의견서를 법정에. 네. 뭘 냈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의견서에 이 영화가 나가면 얘들이 또 허위 프레임을 가지고 여론을 선동한다고. 그래서 이 영화는 틀면 안 된다고 재판장이 제지해 주세요라는 의견서를 낸 거예요. 와. 아니 그 영화는 밖에서 트는 거지 법정에서 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이 얘들의 이 특수부 검사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뭔가. 와. 그러니까 제가 진짜. 내란이 나서 윤석열이 되든 말든 얘들은 상관없고 아, 검찰은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할게. 그러네. 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이 검찰은 못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요. 맞아.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가지고 맞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조직인 맞아. 거죠. 먼 꽃이 땡이야. 못 고쳐. 먼 꽃이. 아, 예. 맞아. 아, 근데- 진짜 못 고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무섭냐면 저희가 지금 개봉을 해야 되는데 시사회를 그 전에 할 거 아닙니까? 극장에서 다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와. 극장에서요? CGV 왕십리 CGV인가 지금 약속이 돼 있다가 갑자기 담당자가 사라지고 연락이 안 돼요. 다시 또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참 나 이상하게 기업들은 굉장히 겁을 먹잖아요. 맞아요. 지난 대선 때도 보시면 먹지. 대장동 사건 터졌을 때 검찰이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정확히 안 썼어요. 근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맞아요. 될지 모르니까 아. 혹시 또 국민의힘이 재집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 생각을 맞아. 기업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 기업인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보로 다니시지 말고 예, 제 말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63, 잘 못하고 있다 33. 즉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2배 가까이 나왔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저원 지역에서 또 연령별로는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잘 쌓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지만 사실상 한 8개월 정도 이제 된 거예요. 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8개월 동안은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고 저는 주목하는 바는 PK, TK 지역에서의 국정평가들이 긍정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TK가 아직은 뭐 부정평가가 높다고 하나 그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수치가 보니까. 그 다음에 부산 쪽, 불경 쪽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정부에 대한 평가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세대 고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올해 이제 지선이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상당히 줄 텐데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22년도 보세요. 저희가 이제 3월 9일 날 대선 이긴 다음에 6월 3일 날 지방선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겼잖아요. 경기도 아깝게 진 것 빼고는 이길 수 있는데 다 이겼다고 봅니다. 광역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 어떤 관성으로 쫙 갈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한 1년 딱 된 다음에 지방선거가 벌어지긴 해요. 시차는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대통령이 잘못하면 지방선거 지는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결과가 앞으로 남은 그때도 이제 1년 지났을 거고 남은 4년 동안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뭐 탄력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겠죠. 현 시점의 여론조사로 보면은 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높으면은요. 인물론으로 극복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이 데이터의 중요한 거는 중도예요. 어쨌든 중도가 결정하잖아요. 예. 중도가 긍정평가가 64, 그다음 부정평가가 31이에요. 도저히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시켜서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 여론조사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그냥 지는 거라고 이미 결과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우리끼리 결집해야 돼요. 우리끼리 뭉쳐요. 이러면은요. 우리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기면 절대로 안 돼. 지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렇게 연구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을 장동혁 대표가 배신하고 배반한 거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60%가 넘는 지지율은 상당히 선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던 당시 야당의 대표였고 꽤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물론 호감도도 높았지만 비호감도도 높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난 계엄 이후에 벌어진 대선에서도 사실은 50%를 얻지 못했죠. 그런데 일로서 평가를 받으면서 전 일로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호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도가 약한 지역에서까지 긍정평가가 많고 60%가 넘는 지지율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보다는 행정, 일, 이번에는 신년사에 나왔던 거는 국민통합, 민생회복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그렇게만 나가면 저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치적 쟁점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청와대가 한 발 떨어져 있고 일로만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선거나 이런 공간에서도 힘을 낼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런 긍정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건 계속 잘하면 되고 못한다고 지적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발을 하면 될 텐데 그래서 2년차 이재명 정부가 과제로 삼아야 하는 부정평가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눈길이 갔던 게 부정응답자의 27%가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없다라고 해서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딱히 꼽을 건 없는데 그냥 싫다? 나무랄 데가 없다.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숙제를 제가 이렇게 뚝 봤더니 부정과 긍정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 네. 이게 동수가 나왔어요.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생 경제를 잘한다는 부분이 한 20%였고 부정평가에 있어서도 민생 경제 회복이 20%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숙제인 거예요. 국민들이 명확하게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행정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 좀 하는데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부처를 다루는 기술도 국민들 마음에 딱 드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민생 경제가 내 몸에 좋아졌다라고 안 느껴지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번 신년 인사에서는 민생경제 부분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민생경제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풀지 어려운 숙제이긴 하나 조금씩 뭐 물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환율 문제도 환율이지만 부동산 문제까지 정말 보관을 내려고 노력할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집권 여당이 민생경제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호흡이 맞아야만 이게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차 정권의 가장 큰 숙제는 민생경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아까 그걸 한 개만 더 여쭤보면 부정응답의 이유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없다. 이거 해석이 조금 뭘 해석기를 해요. 이거는 지지층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강력한 지지층들의. 부정응답자들 중에서 대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거잖아요. 부정응답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없다. 그래서 네. 뭐가 미흡한 점은 네. 없는데 뭔가 딱히 꼽을 건 없는데 그래도 부정적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비판할 지점은 별로 없다. 뭐 그렇게 네, 보여지네요. 비판할 건 없는데 그냥 정서적으로 좀 싫어.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여쭤보는 거예요. 있고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세요? 네. 항목이 그렇게 돼 있고 또는 이게 대답이 이렇게 돼 있다든지 뭐 그래서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코스피가 사상 최대로 가고 신년부터 그렇게 됐지만 일부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거든요. 주력 제품의 경우 뭐 메모리 주력 제품의 경우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지난해 한 1년간 5배, 6배가 올랐어요. 그런 외부적 환경도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산업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제의 환경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주가도 일부 많이 올랐지만 사실 그것도 특정 산업, 특정 종목들에 해당되는 거였고 경제도 마찬가지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제를 잘한다고 해서 실제 돈을 막 시장에 푸는 것 말고는 금방 정부가 잘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하는 게 계속 보여야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먼저 닥치는 건 부동산 문제가 될 거고, 근데 1월에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데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서울은 무주택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상당히 주의 깊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정평가의 이유의 2위가 정치 갈등도 있었거든요. 이 정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대통령 못 풀어요. 풀기는 좀 어렵죠. 대통령 풀기는. 대통령 불러도 안 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못 풀어요. 이건 여야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대치 상황이 글쎄요. 이번 국회 22대 국회 끝날 때까지 이게 해소될까 싶습니다. 일단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큰 거는 의석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굳이 협상할 의지, 필요성 이런 게 떨어지고 그냥 일당으로 쭉 가는 그런 분위기. 거기다가 조국 혁신당이 12석이나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국회 모습은 바뀌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참 네. 어려운 시절을 한 2년 정도 더 겪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통합과 대도약. 이게 핵심 메시지로 정리가 되던데요. 어떤 메시지나 장면 주목하셨어요? 저는 사실상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장. 그러니까 결국 이게 통합과 대도약인데 대도약은 성장을 방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고 통합은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을 인사를 했던 부분이 통합의 첫 단초 같아요. 그다음에 좀 물리적으로 보면 대전 충청의 통합 그 부분을 처리하고 광주 전남도 통합하겠다는 측면에서 국토를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쓰겠다는 그런 통합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통합, 그다음에 행정적 통합 이 두 가지를 본인 임기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사실 작년에 한 6개월, 7개월은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보면 이제는 청와대로 돌아와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이재명 정부의 첫 시작이라고 봤을 땐 본인이 처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던 통합에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뭐 행정적 통합이야 그 행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데 정치적 통합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대도약 자체는 경제 여건이 우리가 잘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외부 요인과. 그래서 숙제를 안고 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명확하구나. 국토라든지 정치라든지 나라 살림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다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대통령다운 신년사를 한 4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자유 막 이런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항상 어떠한 기념식에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포용 대립을 좀 뭐 벗어나 보자. 저는 이 문장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름 때문에 등을 돌리는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네. 이건 대립을 벗어나서 이제 포용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파 진영의 사람들을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 같이 일하겠다 그러한 선전포고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는 묻지 않을게요. 우리에 협조하세요. 지금 대통령은 이제 그런 입장의 메시지를 냈는데 저희 여기 이 행사에 오부 요인, 부처장관, 정당 지도부 다 왔는데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치적 메시지는 뭡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때 저희 당 의원들이 참석 안 했잖아요. 예. 굉장히 격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냐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국가적인 어떤 상황에서 다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제도권 정치에서 역할을 한다고 인정을 할 텐데 자꾸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뭐 일정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를 들 수도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부 의원이 다 모이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감정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감정을 가지고 정치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기 싫지만 명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가는 것의 예. 명분. 이게 저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상대적인 진보 보수도 상대적 개념인데 어쨌든 상대적 정치적 스펙트럼을 1에서 100까지 놓고 100이 만약에 보수 극우다. 만약에 1이 극좌다라고 하면 보수 정당의 대표면 최소한 60에서 70, 75, 80 정도에 위치하면 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 같이 야당
대표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가서 신년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게 당연히 정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은 한 9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3, 4. 그러면은 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구구에 지금 완전히 경도돼 있다는 게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감정 얘기를 했는데 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서 그래서 안 만나러 갔다 이렇게 해석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저희가 반대하는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신년사를 한번 보세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단 말입니다. 5개의 이 중점이 다 성장이에요. 소위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분배죠, 분배. 근데 성장을 얘기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희랑 생각 같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정에 있어서 영향력도 미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미 또 대통령 하실 분은 아니니까 조금 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네. 이거를 자꾸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 장면으로 잡히는 것 자체가 국정 파트너로서의 야당의 그럼요. 어떤 위상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장면일 테고 그게- 선거를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이게 중도층에게 바로 메시지로 전해질 텐데 왜 이런 전략적인 그게 사고가 정치라니까요. 없나?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정치력이 미흡한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고 자신도 없고 거기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윤희수 대변인처럼 어느 정도 정치적인 업력이나 내공이 있으면 만나서 투샷 잡고 성장 좋은데 이건 내 전공이야.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사 그게 반대되는 국정의 어떤 대립이 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자기 정치력을 자기 지지층이나 중도층에 저는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못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준비가 안 됐다. 머릿속에 성장이라는 보수 개념이 있는지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냥 아스팔트에서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그 정도 수준의 정치를 가지고 제가 있지 않나.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웹툰 송곳에 나온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서 있는 곳이 지금 구구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분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신년 인사에 가는 게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서 있는 곳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대통령이 어제 신년회에서도 통합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런 일환으로 이번 주에 파격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뉴스인데 그 이후에 과거 폭언 내용들이 육성 녹음으로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녹음 내용은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이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짧은 녹취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격 비하부터 시작해서 협박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다음 그 볼륨도 좀 높았습니까? 결론은 뭐 정치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했다고 보는데 그건 다 묻혔다고 봐요. 이제는 이분이 뭐 청문회에서 잘 막든 안 막든 간에 그래요? 이건 끝난 얘기예요. 그냥 왜 저런 분을 기용을 했지? 이것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으로 빨리 인사권을 발동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거를 뭐 개헌 관련해서 입장 뭐 다 확인했고 사과했고 이런 걸로 뚫고 가서 청문회에서 잘 살아오세요. 청문회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고 이러면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을까요? 그럼 청문회 가기 전에 추가 폭로 같은 게 더 나오는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더 나오겠죠. 더 나오겠죠. 장 소장님은 얘기해 보십시오. 예, 보세요, 장 소장님. 보좌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장 소장님은 이제 그 이런 상황이 연출됐던 적은 없으셨던 거고 그래도 주변에 워낙 들은 게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발언부터 평가를 하면 대단히 충격적이고 정말 잘못된 발언이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해운 의원하고도 이 발언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해봤는데 네. 본인이 들어도 정말 충격적이고 잘못된 것 같다. 정말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자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제 합수본, 특수본 이런 거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이해운 의원 보좌진들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돌리고 있다면서요. 한 명씩 이렇게 가서 접촉을 해서 네.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이제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운 의원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게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지 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8년 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이분처럼 충격이어가지고 내가 계속 보관해야지라고 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나 이러한 일을 당했어요. 이렇게 간접 증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유의 육성이 직접 증거가 또 있으면 네, 본인 육성으로 한두 건이 더 나오거나 예. 뭐 김병기 강선원처럼 문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청문회 가도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뭐 대통령실 분위기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좀 청문회까지는 가서 좀 지켜보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본인도 반성 많이 하고 저도 대단히 충격적으로 들어가지고 예. 저도 보좌관을 한 1년 정도 했지만 이런 다른 얘기를 사람이네 듣고 싶으셨어요? 네? 다른 사람이네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장 소장님이 겪었던 네. 그런 사례들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소장님도 같이 일하시면서 주위에서 여러 장면을 목격하셨어요? 나는 아니지만. 많이 했죠. 많이 그러니까 일에 욕심이 많고 좀 말을 좀 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면 또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저희 막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면 다음 날 정말 나 어제 그랬다. 나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다.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분노 조절 장애예요. 네, 어떻게 가서 좀 그래도. 위로 좀 해달라고 좀 그렇게도 아이, 얘기하고 본인도 그래요?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자로 지목된 그 전직 보좌관은 안 받겠다는 잘 거예요. 되는 꼴은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의지가 강력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해운 전 의원을 파격 인사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국민적 검증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해운 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이런 폭언들이나 국민적인 수준에서 넘어서는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인사에 대한 어떤 발탁은 검증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남은 거는 이해운 전 지금 후보자가 과연 공직을 수행할 만한가? 그리고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본인의 숙제라서 검증의 문을 본인이 열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삼선이나 공천 주고 지역위원장으로 썼던 사람들이 다 알았다며요. 시각을 또 저쪽으로 바꾸시네요.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혜훈 전 의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청와대가 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는 맞는 거죠. 네, 그거는 뭐 비서실장 얘기했으니까 그 말은 정확한 것 같고 결국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리고 저는 늘 지난 그 후보자들 중에 낙마하는 사람, 특히 이제 보좌진과 관련돼서 강선우 당시 후보자가 낙마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사과들을 계속했다면 낙마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돌이켜보면 해요. 근데 당시에 보좌진들을 더 씌워서 니들이 잘못했고 니들이 의미하고 니들이 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더 흡수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맞아요. 돌파를 한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지금 현재 전 녹취를 들으면 안 돼 하는데도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정책적 역량과 어떤 여러 가지 철학들이 그런 본인의 반성하는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상쇄할 수 있으면 살아남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전 뭐 당시 인턴이 반성을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 갑자기 본인이 정말 회개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는 반성이 아니라 장관 되려고 반성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받아줍니까? 읽힐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건 당연하고 그 처음에 계속 야 하는 게 들을수록 이분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뭐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막 이런저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이게 한 장면일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평판을 들어보면 한 장면이 아니고 여러 장면 중에 하나이다라는 게 더 무게가 가지만 만약 여러 장면인 게 또 나온다. 그러면 버티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좌관 생활을 하고 예. 그랬지만 매번 매시간 뭐 매일 저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딱 살펴보면은 그때 그랬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좀 마음이 여린 부분도 있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부분도 있으니 청문회 과정 중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잘 설명을 하고 더 반성을 하는 모습 보이면 뭐 청문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 그- 서수장님 같은 말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통합 확장의 이미지는 얻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일단은 지명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얻을 거는 다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제 누가 임명하느냐 그것도 보면은 더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보수우파 진영의 운동장을 빼앗는
그러한 포용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 그게 상징적인 장면이겠죠. 해수부 장관은 안 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쪽에 안 줘요? 예. 왜 조경태 의원 그 아니에요? 얘기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 부산에 지난 총선에 떨어진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아. 때문에 부산 출신 의원들이 나름대로 정가에서 이름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굳이 거기 민주당 국민의힘에 쪽에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인지 아닌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전재수 의원이 나가지 않더라도 야당에 주지는 않는다. 보수 쪽의 인사를 기용하지 않는다. 해수부 장관은 저는 민주당에 줄 가능성이 90%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앞서서 이제 대통령의 이은 후보자의 지명은 남는 장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손해 볼 거 없다. 맞는 얘기예요. 이미 통합에 대한 이미지는 국민들이 다 던져놨고 국민들도 오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까지 생각하지 그 이후에 이은 후보자 이런 어떤 고성이라든지 폭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지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연관성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공격할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 인사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손해볼 거 없는 장사 참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인사 방침이 일로서 평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원전 관련해서 원전을 자꾸 당파성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 얘기를 좀 해라 이런 말도 하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전에 캠프 때나 민주당 대표 때 뭐 지척이 있었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약간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저분이 일 좀 한다. 그러면 가까이 두고 얘기를 듣고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인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 입각설이 제기됐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직전에 국무총리 제안을 몇 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0개 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이제 확인을 해준 건데 제안받은 시기와 제안한 당사자를 좀 보면 첫 번째가 지난해 2월 대선 전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연락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전했다라고 해서 그걸 듣고 재차 이재명 대표의 진위가 맞냐? 그래서 나는 거절한다라는 답을 했다는 거고 또 한 번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에 당시에 김민석 의원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내가 아예 받지를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 내용을 직접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이혜원 의원이 지명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혹시 제안 받으셨나 이런 취재가 들어갔겠죠. 그 방송 출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는 이제 뭐 얘기해도 되겠다 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럼으로써 또 반전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 나는 그래도 보수주의자다.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리 하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갈 사람은 아니다. 이혜훈 의원하고 본인이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뭐 KDI도 같이 있고 과도 선후배고 그렇게 됐는데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대비해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배신자다 그렇게 막 몰아갔는데 나는 적어도 그런 배신자는 아니다.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죠. 배신자 품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 유승민으로 찍혀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힘들었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손 내민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측 좀 잘했다고 봅니다. 넓혀야죠. 언제까지 다르다고 등 돌리고 대치하고 극한으로 가는 게 정치 맞나.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정치를 한테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넓게 가야 된다. 근데 갑자기 본인은 거기에 자리 하나 때문에 가지 않겠다. 대승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저는 묻고 싶은 게 유승민 전 의원 요즘에 이 국민의힘의 당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소명이나 신념에 비해서 요즘 활동하는 걸 보면 이 정도 얘기밖에 할 게 없나. 좀 한가해 보인다.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 대선 전 총리 입각설이 돌았던 거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나 또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둘 다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그때 이재명 캠프가 상당히 물론 계엄 이후지만서도 워낙 비호감도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뭐 보수 인사에게도 같이 하자라는 제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깜짝이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그건 필요한 일이죠. 그만큼 절박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유승민 의원도 저는 그때도 반대를 했었는데 만약 유승민 의원이 탑이다 대통령이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진보 인사 경우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 총리다 대통령 뜻과 다르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철학이나 이것과 안 맞으면 충돌되는 지점이 많겠죠. 유승민 의원 스타일이 예전에 원내대표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이 많았잖아요. 그걸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대통령과 총리로 같이 하기는 저는 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당시 이재명 캠프로서는 충분히 보수 통합 같이 가자라는 제스처가 다 됐고 유승민 의원도 그걸 거절함으로써 내가 이만한 인물인데 사실 나는 보수의 정당성을 지키겠다라는 게 됐죠. 둘 다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했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참 유승민 의원께서는 이제 스탠스를 확실히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 쪽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유승민 의원 같이 능력이 있고 품격이 있는 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 메시지도 내놓지 않는다고 막 비판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 대통령은 지금 통합 포용을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민주당 쪽 패널이 그렇게 막 그냥 아니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금 폄하를 저 하고. 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네? 당의 바꿀 수 중진을 있는 그러한 정체성과 명분과 능력이 있는 분이 유승민 의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의 알겠습니다. 중심이 되어야죠. 뭐 아무 얘기도 그걸 안 비판을 하잖아요. 해요 왜?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예.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그 문자 이런 거 내가 총리 제안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밝히는 거 보고 내가 제일 잘 나갔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좀 뽐내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청와대에서 아니 이제 비꼬자면 그런 건데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저렇게 나락으로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 크게 해야지. 갑질 짤 돕니다. 왜 판단하려고 그랬어? IQ가 몇이야? 판단하지 마. 아니, 청와대에서 참. 예. 청와대에서 자기네들 그렇게 제안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유승민 의원으로서도 입장을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맞죠. 알겠습니다.